7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김은숙은 비어있는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집은 50년 전 신혼 때 남편과 함께 들어온 보금자리였어요.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마루에 길게 누웠지만 그 빛마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숙은 4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수많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림 그리기를 지도하며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남편 김태주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했습니다. 베스트셀러는 없었지만 좋은 책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 수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지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의사와 결혼해 지금은 강남에서 살고 있었어요. 은숙은 찻상을 차리며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이 집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저보다 오래 사실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남편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은수가, 이 집은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이잖아.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면 돼. 그때만 해도 그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 3시 대문 앞에서 차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숙이 마당으로 나가니 딸 수진과 사위 재호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표정도 딱딱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재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키가 크고 말쑥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인상이었지요. 들어와서 차나 마시자. 은숙이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세 사람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어요. 엄마 이제 혼자 사는 게 위험하지 않아요? 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소리니? 이 동네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관광객들도 많고 밤에는 소음도 심하고. 재호가 거들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한옥 리모델링이 인기거든요. 이 집도 조금만 손보면 정말 멋있게 바뀔 것 같은데. 은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리모델링이라니? 네. 게스트하우스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재호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북촌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정말 잘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특히 좋아하고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받을 수 있대요. 한 달이면 600만 원이에요. 은숙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였지만 익숙한 한옥의 정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우리가 살던 곳인데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좋은 집을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요. 재호가 열심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어머니는 수익만 나눠 가지시면 되고요. 은숙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딸과 사위가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글쎄,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리둥절하네. 엄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엄마 혼자 계신 게 걱정되거든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왠지 차가웠습니다. 그럼 우선 어머님이 어디서 지내실지부터 정해야겠네요. 재호가 말했어요. 어디서 지낸다고? 리모델링 하는 동안 말이에요. 근처에 괜찮은 원룸 하나 구해드릴게요. 은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어요. 잠깐만. 내가 언제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니? 엄마 아직 결정 안 하셨잖아요. 그냥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이 돌아갔어요. 은숙은 대청마루에서 그들이 타고 간 검은 SUV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심어둔 배롱나무에서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나무였지요. 여보, 우리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든다니 어떻게 생각해요? 은숙은 혼잣말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배롱나무 잎사귀가 조용히 고개를 젓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과 사위의 제안이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기와 지붕들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북촌의 고요한 밤이었지만 은숙의 마음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이후 오후 은숙은 뜰에서 배롱나무 아래 떨어진 꽃잎을 쓸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지낸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안 곳곳에서 그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서재의 책들, 대청마루 구석의 낡은 안경, 부엌 찬장에 놓인 즐겨 마시던 차잔까지 대문 앞에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과 재호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수진의 인사는 평소보다 딱딱했습니다. 재호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캐리어를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웬 캐리어들이니? 은숙이 빗자루를 벽에 기대며 물었습니다. 엄마 앉아서 얘기해요. 수진이 은숙의 팔을 이끌어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재호도 따라왔어요. 엄마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거 기억하시죠? 게스트하우스 이야기? 네. 그런데 계획이 조금 바뀌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거니? 이 집은 이제 우리가 쓸 거예요. 재호가 단칼에 말했습니다. 은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이 모델링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희가 먼저 들어와서 살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럼 나는? 엄마는 근처 원룸으로 모셔드릴게요. 수진이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어요. 원룸 전세 계약이랑 리모델링 동의서요. 은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은숙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게스트하우스 운영권도 수진 부부에게 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니? 지난번에 재호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잖아. 아, 그게 병원 사정이 안 좋아져서요. 재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집 소유자시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부담하셔야죠. 은숙은 황당했습니다. 잠깐만, 나는 게스트하우스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 엄마 뭐 하실 거예요? 혼자서 이 큰 집을 지키고 있을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니? 안 돼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나는 이 집이 좋은데. 은숙이 목소리를 높이자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유언장 보셨어요? 유언장?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써두신 유언장이요. 이 집은 제가 상속받기로 되어 있어요. 은숙은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유언장 본 적 없는데? 아빠가 엄마한테는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여기 있어요. 재호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본인 김태주는 이 유언장을 통해 북촌 소재 한옥과 예금 전체를 딸 김수진에게 상속한다. 은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니? 물론이죠. 공증도 받았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원룸도 괜찮은 곳으로 구했고 생활비도 매월 드릴게요. 생활비를? 네, 한 달에 50만 원씩요. 혼자 살기엔 충분하죠. 은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서 50만 원으로 살라고 하다니. 수진아, 이게 자식이 할 일이니? 엄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법적으로 정해진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유언을 했을까? 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 집은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이잖아.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면 돼. 엄마 이제 짐 싸세요. 오늘 저녁까지 나가셔야 해요. 오늘? 네, 원룸 계약이 오늘부터거든요. 재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은숙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45년을 가르쳤던 교사로서의 품위, 70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제발 순순히 따라해 주세요.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은숙은 비틀거리며 안채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캐리어 2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결혼 앨범, 수진이 어렸을 때 사진들, 남편의 만년필, 자신이 아끼던 찻잔 세트, 그리고 교직 시절 받은 상장 몇 장. 해가 질 무렵 은숙은 캐리어 2개와 사진 상자 하나만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연락드릴게요. 수진이 건성으로 말했지만 은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북촌 골목길을 걸어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평생 지켜온 한옥에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들의 불빛이었어요. 근처 모텔에서 그날 밤을 보내며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이상했어요. 남편의 유언장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분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신도 함께 있었는데 여보, 정말 수진이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셨나요? 은숙은 어둠 속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모텔에서 보낸 첫날 밤, 은숙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은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북촌 기와지붕들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자신이 쫓겨난 집도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침 8시, 은숙은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서 찢어낸 종이였어요. 거기에는 변호사 이재연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대학 동창이었던 이재연은 종로에서 작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평소 남편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지요. 여보세요. 이재현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김태준의 아내 은숙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사모님. 태준이 형 일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왜 연락을?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1시간 후 은숙은 종로 3가 좁은 골목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남편보다 2살 어렸지만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사모님, 그런데 왜 장례식 때 안 보였어요? 이재현이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제가 갔었는데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셔서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은숙은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분명히 갔었는데 그래서 유원장도 수진이가 대신 가져갔잖아요. 유원장을 이재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유원장 내용 못 보셨어요? 어제 수진이가 보여준 게 전부예요. 집과 재산을 모두 수진이에게 준다고. 뭐라고요? 이재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은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유원장을 볼 수 있을까요? 이재연은 서류함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정중하게 봉투를 뜯고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김태주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북촌 소재 한옥과 예금의 70%는 아내 김은숙에게, 나머지 30%는 딸 김수진에게 상속한다. 단, 김수진은 어머니를 평생 존중하고 모셔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다. 은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유원장인가요? 네, 태준이 형이 직접 쓰신 거예요. 저도 옆에서 봤고요. 그럼 수진이가 보여준 건? 가짜겠죠? 완전히 위조된 문서예요. 이재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이건 중대한 사기 행위예요. 은숙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바보처럼 속은 거네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가족을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재연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해요. 경찰에? 네, 문서 위조죄,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어요. 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식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진짜 유언장도 있고 공증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이재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45년간 교사로 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사회적 신뢰도도 높고요.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 준비를 시작해야죠.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사기 사건은 보통 몇 달 정도 걸려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이재연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은 어디서 지내세요? 모텔에 있어요. 그건 너무 불편하실 텐데. 잠시만요. 이재연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누나? 나 재연이야. 혹시 빈방 있어? 급한 사정이 생겨서. 잠시 후 이재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모님, 제 누나가 게스트 하우스를 해요. 한 달 정도는 거기서 지내실 수 있어요. 고맙지만 돈이 걱정 마세요. 누나가 태준이 형 존경했거든요. 공짜로 해준대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뭘요? 이런 일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재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겨요. 네, 믿겠습니다. 은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결연함이 담겼어요. 오후에 경찰서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은숙은 북촌 방향을 바라봤어요. 저 너머에 자신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직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이제 방법이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은숙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연의 누나가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며 은숙은 생각했어요. 4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진실을 찾아 나설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숙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뭘 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갑자기 카드가 안 되고 계좌도 동결됐어요. 은행에서 법원 명령이라고 하는데 은숙은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된 거네. 엄마 설마 저를 고발하신 거예요? 응,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가족끼리. 가족이라고? 은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가족이 가짜 유언장 만들어서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아? 그게 아니라 수진아, 진짜 유언장 봤어? 이재현 변호사한테서 전화 너머로 수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그랬니?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수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호 병원 일이 안 돼서 빚이 많이. 그래서 어머니를 속인 거야?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잠시만 빌려 쓰려고 했는데 잠시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다 상속받을 거니까 미리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은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를 원룸에 처박아 놓고 한 달에 50만 원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고발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제발요, 엄마. 재호가 의사인데 전과자 되면 어떡해요? 그건 너희가 해결할 일이야. 은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속이고 집에서 쫓아낸 건 너희잖아. 전화를 끊고 난 후 은숙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2주 후 법원에서 1차 조정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서류를 차근차근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수진과 재호는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어요. 김수진 씨, 뭔가 할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판사가 은숙을 바라봤어요. 김은숙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님,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물론이죠.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위조 서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가족 간 일이니까 합의를 권해드려요. 합의요? 네, 집과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피해 보상을 하는 조건으로요. 재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보상을 드려야 할까요? 그건 당사자들이 정하는 거죠. 판사가 대답했어요. 조정실에서 나와 복도에 앉아 있을 때 수진이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은숙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딸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은숙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엄마,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여기서 무릎 꿇을 일은 아니야. 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어요. 집은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당분간은 서로 거리를 두자. 엄마 그럼 저희는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내 도움 없이.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야, 수진이가 어떤 아이인지 넌 몰랐지만 나는 아니거든. 내 딸이니까. 은숙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한 달 후 은숙은 북촌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수진 부부가 설치한 현대식 가구들과 인테리어가 한옥의 정치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천천히 원래대로 되돌리면 되니까요. 이재현이 짐을 들고 와서 도와줬어요. 사모님, 정말 잘 해결됐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뭘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이재현이 대청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이에요? 은숙이 마당의 배롱나무를 바라봤어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제대로 가꿔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어요. 은숙의 목소리에 새로운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직 할 일이 남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은숙은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한 방 안에서 은숙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힘들었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당신이 곁에서 도와준 것 같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은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을 되찾은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였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한옥을 천천히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가고 있었어요. 수진 부부가 설치한 현대식 가구들을 모두 치우고 남편과 함께 썼던 낡은 원목 가구들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값비싼 그림 대신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을 다시 걸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의 서재였습니다. 이재현 변호사님, 서재를 화실로 바꾸려고 해요. 화실이요? 전화 너머로 이재현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볼까 해서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태준이 형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2주일 후 서재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책상 대신 아이들 키에 맞는 작은 테이블들이 놓였고 벽에는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이 설치되었어요. 첫 수업날 4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 우리 친구들. 은숙은 아이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어요. 45년 동안 교사로 일했지만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 할머니, 저는 강아지 그리고 싶어요. 저는 엄마 그릴래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한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배웅한 후 은숙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충만했어요. 한 달 후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은숙 선생님이신가요?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60대 여성이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영이라고 해요. 종로 쪽에 살고 있고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식한테 당하신. 은숙은 영희를 안채로 안내했어요. 차 한 잔 드세요. 감사합니다. 영희가 찻잔을 들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어떤 일인데요? 아들 내외가 제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저 몰래. 은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지내세요? 아들 집 작은 방 한 칸에서요. 눈치 보면서.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찾으셨어요?
은숙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했어요. 도와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도와주신 분들이요. 네, 변호사님도 계시고 함께 싸워주신 분들이 많아요. 은숙은 이재연의 연락처를 적어 영희에게 건네주었어요. 이분께 연락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영희가 돌아간 후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는 노인들이 더 많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은숙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재산권 상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연 변호사도 한 달에 2번씩 와서 법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첫날에는 3명이 왔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은숙은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요? 아직 면목이 없어서 찾아뵙지는 못하겠지만 항상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오 병원 일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숙은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너도 몸 챙기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연락해라. 짧은 문자였지만 은숙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10월 어느 날 은숙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개인전을 열어보시는 게 어때요? 미술교실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가 말했어요. 그녀는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전이요? 네, 선생님이 그리신 그림들 정말 좋던데요. 은숙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잊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제가 화가는 아닌데요. 상관없어요. 진짜 화가보다 더 따뜻한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한 달 후 작은 갤러리에서 은숙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전시장에는 은숙이 그린 한옥 그림들과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걸려 있었어요. 각 그림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진짜 복수는 보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개인전 개막일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네 아이들과 학부모들, 상담을 받으러 왔던 어르신들, 그리고 이재연 변호사 가족까지. 축하드려요, 사모님. 고마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사모님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개막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숙은 북촌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기와 지붕 사이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개인전을 했어요. 은숙이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당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대청마루에 앉았을 때 은숙은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딸의 배신, 집에서의 쫓겨남, 그리고 싸움과 승리.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배롱나무에서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이면 다시 붉은 꽃이 필 거예요. 은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은숙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첫 개인전을 했다. 누가 70대에 화가가 된다고 생각했겠는가? 인생은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어르신들 도와드리는 것도, 그리고 언젠가는 수진이와도 진짜 화해를 하고 싶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릴 수 있다. 이제는 급하지 않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미소를 지으며 눈송이를 바라봤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